앞부분에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 동영상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I don't know the scientific basis for it, but I know you could see further into the African night than any other place. And the stars are brighter. It's about the tents. When I'm out with Canuthiu, used to be, we didn't use them. I remember him. There was something. Maasai. He was half Maasai, that's what you remember about him. They're like nobody else. We think we'll tame them, but we won't. If you put them in prison, they die. Why? Because they live now. They don't think about the future. They can't grasp the idea that they'll be let out one day. They think it's permanent. So they die. 사별노조 운동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일종의 뭡니까? 말머리 아니면 생각의 실마리 같은 걸 드리려고 제가 앞에 영화를 보여드린 거예요. 앞에 그 영화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카렌 브릭센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귀족이 내려와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하다가 그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백인들이 유럽인들이 유럽 이외의 지역을 침범하던 중요한 기준이 뭐였느냐면, 자기들은 문명화되었고 civilized, 나머지는 문명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명화되지 못한 것, 그걸 야만이라고 합니다. 이 문명과 야만의 기준을 유럽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쳐줬느냐 하면, 유럽 사람 스스로가 자기들이 독자적인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럽인들이 만든 자본주의 제도 안에는 로마가 남겨놓은 유산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제도 안에 실제는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가운데 하나가 문명과 야만입니다. 사실은 막스 책 안에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막스도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문명인이고 이제 비자본주의권, 비유럽권은 야만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기에 문명과 야만을 구분한 기준이 뭐였느냐면, 야만인 사람들은 현재가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명인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과거의 결과물이고 미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따라서 자기가 현재 뭘 할 것인지를 그 두 시간 시공간, 이 두 개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운동이라는 건요, 제가 끊임없이 앞부분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노동운동은 과거 우리가 쌓아왔던 것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운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노동조합 조직은 우리의 과거의 결과물이고,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 것도 우리 과거의 결과물인 겁니다. 만일에 우리 과거가 좀 더 잘 싸우고 좀 더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싸움을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비 오는데 위원장님 저기 나가서 농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미 유럽에서는 사라진 겁니다. 전부 우리에게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보면 우리 노동운동이 아직 야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가 쌓아놓은 그 결과물을 지금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조건이 어렵고 할지라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 이 교육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운동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닥쳐있는 이 현안이 우리가 과거에 싸워왔던 운동의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감수해야 됩니다. 과거에 말하자면 우리가 일으킨 원인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고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삼별운동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우리 노동운동이 위원장님을 천막으로 내몰아야 될 정도로 절박해진 그나마 민주노총 진영 내에서 가장 배후가 단단하고 비교적 가장 노조 전체의 수준도 높고 가장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유일하게 자기 노조 근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전략적 목표인 삼별 전환에 성공했던 이 노조조차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를. 자, 과거를 볼까요?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과거에 해방 이후에 오랜 미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전평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주적인 노조는 미군 정부부터 탄압을 받아서 이게 결국은 와해되고 말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6.25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당의 탄압이 있었죠. 잠깐 우리 노동운동에게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긴 했으나 그게 61년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해서 또다시 와해되고 우리의 의용노조의 길이 계속 쭉 열립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바꾼 것이, 그러니까 우리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민주화로 나가는 첫 전환점,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1990년 전노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노협이 소멸되지 않고 그 전노협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전노협의 희생과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졌어요. 95년도에. 그래서 전노협과 민주노총은 둘 모두 우리 노동운동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인데, 이 두 출발점이 똑같이 뭘 지향을 하고 있었느냐면 조직 목표가 삼별노조와 삼별교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운동은 처음 출발할 때, 민주노조운동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삼별노조와 삼별교섭을 목표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허투루 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전노협의 창립 선언문 안에 한 구절을 여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기업별 노조 체계를 타파하고 산업별 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민주노총은 강령 제3항에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삼별 교섭과 삼별 노조를 지향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이 전략적 목표에 충실하게 실천을 한 조직은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히 모두 다가 삼별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조직 전환에 선언한 것은 보건노조가 제일 먼저 98년에 전환을 했고, 뒤를 이어서 금속이 전환을 했죠. 그리고는 그 뒤에 더 이상 조직 전환이 없었어요. 조직 전환에 겨우 성공한 금속보건이 그나마 성공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직종 내지는 자기 산업의 주변 분야를 전부 포괄하는 형태의 삼별노조가 원래 가야 될 모습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조직 통합을 이루긴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불완전하긴 했지만 일단 조직 전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삼별노조 운동의 1단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직 전환은 성공을 했는데 노조가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교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삼별 교섭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이따가 이제 나 실장님이 좀 얘기를 하시겠지만 초창기에 보건노조는 삼별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근히 교섭이 성사되는가 했으나 그 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힘을 잃고 스물스물 없어져 가서 지금은 다시 도로 삼별 교섭이 없어져 버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 원래 삼별을 지향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전부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보면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삼별 교섭의 목표,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노총 강령에 지금도 명시되어 있는 그 삼별 교섭의 목표와 그리고 삼별 교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여러분 사실은
산별교섭만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위원장님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노동 쪽에서 비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문제하고 노동운동 내의 양극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산별교섭만 되고 있다 그러면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전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도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별교섭에 대한 희망, 그리고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래 산별로 가려고 했는데 산별로 못 갔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동력조차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우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모든 배는 처음 출항을 할 때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로 갑니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을 처음 출범시킬 때 목적지가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망망대해서 자기가 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류하는 것이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어떤 계획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노동운동이 딱 지금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잃었고 이 장기적인 목표를 둘러싼 진지한 정책적인 논의가 실종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민주노총 선거를 치렀을 텐데 도대체 민주노총 선거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습니까? 쟁점이 된 내용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민주노총이 지금 8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35년이 넘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민주노총이 이룬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길바닥에서 나하고 싸우곤 했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얻은 게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아무런 논의도 실종이 되었지만 단기적으로도 지금 당장 뭘 하자는 얘기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있다 그러면 길바닥에서 싸우자는 말밖에 없죠. 싸워서 도대체 뭘 얻겠다는 것이냐. 그걸 그냥 국어로 외치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싸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뭘 놓고 뭘 얻어서 결국 뭘 얻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표가 아무 플랜이. 그냥 머리 박고 싸운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구체적인 성과 없는 투쟁의 구호만 무성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대표 조직이 목표도 이뤘고 단기적으로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실천적인 아무런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하면 현장에 있는 자기의 대표권을 줬던 현장에 있는 조합원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선장한테 물어봐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배에 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 난 배를 어떻게 떼올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또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노총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노동자 계급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조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조차도 민주노총 조합원조차도 민주노총에게 자기 문제를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진중공업에서 보셨듯이 중공업에 85크레인이 올라갔던 김진숙 씨는 부산에서 민주노총 운동을 쭉 하셨던 분이고 민주노총 지도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민주노총 조직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 버렸어요. 크레인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들고양이 파업적으로 조직에서 완전히 조직 자체가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민주노총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까? 우리가 내부에서 보면 조직도 와야 되고 목표도 이렇고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껍데기 같은 조직인데 이 조직을 뭐라고 얘기하냐 외부에서는 조직 이주에 함몰된 아주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인 것처럼 최근에는 더구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비웃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심각한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면은 민주노총이 실종해버린 이 조직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조직발전 전략이 외국에서는 이게 도대체 노동조합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자본주의는 전체적으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쭉 이끌어왔던 우리가 통상 자본의 축적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가 작동했던 원리, 요 작동했던 원리가 현장에 적용되어서 노동자들을 조직한 모습, 그걸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 방식이 20세기 전체를 쭉 관통해왔던 주된 생산 방식을 대개 학자들이 포드주의라고 합니다. 이 포드주의는 1900년대의 원리를 테일러라는 사람이 찾아내었고, 그 원리를 대공장, 큰 대공장에 적용을 해서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자본주의 내의 산업 체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 그게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기계 산업. 요 자동차 산업 안에 그게 그대로 거시적으로 전달이 되었고, 요 전달이 된 그 공장 체제를 거시경제학자 케인스라는 사람이 국가경제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게 20세기 동안 자본주의를 쭉 움직여 왔어요. 요거를 그 공장에서 처음으로 미시적인 원리를 적용한 사람이 포드였고, 그게 포드 공장에서 처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포드주의라고 합니다. 그 포드주의가 1980년대에 더 이상 약효가 이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의 포드주의 생산 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포드주의 생산 방식을 변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본가들 사이에 무수히 있었고, 그 무수히 많은 자본가들의 노력 가운데에 눈에 확 띄는 성공적인 사례가 일본의 자동차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세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은 이걸 이제 산업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무수히 많은 이 모습과 사항들이, 그러니까 산업 발전의 단서들이 숨겨져 있고, 뒤로도 이것이 끊임없이 뒤에서 많은 새끼를 치는, 그래서 우리가 전방효과, 후방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두 효과를 가장 크게 가진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서 이 자동차 산업이 20세기에 산업 체계를 지배하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를 최초로 만드는 나라는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유럽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고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그래서 유럽 시장은 사실은 독일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전부 독일 차예요. 그런데 이 독일의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미국에서 포드가 자동차를 아까 얘기했던 미시적인 그 테일러 체제를 공장 안에다가 적용을 한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포드 자동차를 우리가 양산차라 그러는데, 대량 생산하는 차, 그게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양산차의 1등이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모터스, GM, 2등이 포드, 3등이 크라이슬러.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차가 제일 잘 팔렸습니다. 거의 다 팔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타는 곳이 유럽과 미국인데, 유럽에서는 독일 차가, 미국에서는 미국 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서로 간에 거의 독점적인 시장 규제를 가지고 잘 움직여 왔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바로 미국이 패망시켰던 일본, 동아시아에 있던 조그만 일본에서 미국 차를 뻔땅,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모방차를, 요즘 중국이 많이 하는 것처럼 짝퉁차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짝퉁차는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소롭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 짝퉁차가 미국에서 미국 차를 넘어서고 독일에서 독일 차를 넘어서는 사태가 나타났어요. 1980년대에. 그래서 일본 차의 이 성공 요인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들인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자동차 프로젝트였어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성공 요인을 찾아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제안했느냐, 유연 생산이라는 방식이었다. 이걸 되게 도요타 자동차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도요티즘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래서 포드주의가 망하고 나서 새로운 생산 방식, 유연화된 생산 방식,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 방식, 도요티즘이라고 하는 생산 방식이 일본이 포드주의 이후에 자기 자본주의를 구출해낸 생산 방식이었던 겁니다. 일본의 성공을 보고 미국과 독일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성공 모델을 미국과 독일에 각각 도입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이 모델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일본이 기업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본가들에게는 큰 성공을 가져왔던 이 도요타 자동차 생산 방식, 이게
일본 노동운동가들에게는 뭘 가져왔느냐? 절망을 가져왔어요. 그게 유명한 절망공장이라는 책을 쓰고 도요타 자동차 노동운동가가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죽었습니다. 도요타에서. 그래서 조직이 기업별 노조 체계로 되어 있으면 포드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산 체계가 일본에서 노동자들에게 절망이 되는 생산 체제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걸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쨌든 성공한 자본의 생산 방식으로서는 성공한 것이니까 미국 자본가와 독일 자본가가 전부 자기 나라에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도요타 방식을 연구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 프로젝트에서 지시한 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명한 게 이제 저스트 인 타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 생산 라인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라인 쭉 앞에 위에 지금 현재 차가 조립되고 있는 상황을 자기 부서와 전체 자동차 그 공장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걸 간판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판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부르는 적기 생산 시스템, 요거는 내가 지금 부품이 한 개가 필요하면 뒤에서 한 개를 바로 조달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뒤에 부품을 쌓아 놓지 않고. 이 두 개의 방식으로 보통 이제 얘기가 되는 이 도요타 방식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누미라는 공장에다가 도입을 했어요. 이게 누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자본가들에게도 결국 아무런 생산 방식에 있어서 별다른 큰 도움이 안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교섭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냐? 미국은 노조는 산별 노조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 노조는 독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각 사업장 단위의 교섭을 해요. 자기들 로컬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일본과 똑같은 방식의 기업별 교섭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이 기업별 교섭 체계에 요 포드주의 생산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도입이 되었더니 자본가도 실패하고 노동자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태가 오고 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 산업은 사실 이때부터 사양길이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어떻게 됐을까? 독일은 이것을 노동조합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노동조합은 노동의 인간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과제를 내걸고, 이 독일의 자동차 공장을 어떻게 봐야 이 유연적 생산 방식을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내요. 신생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에서 만들어낸 것은. 이 신생산 방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독일은 제가 앞서 아마 독일 모델을 설명할 때 드렸을 텐데, 전 세계에서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노동자들의 자급체계 가운데 제일 큰 변화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분리가 안 됐었거든요. 이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리시킨 것이 바로 포드주의의 발상이 되었던 테일러의 분업 체계였는데, 이 생산직과 사무직의 분리를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독일이 유일하게. 2003년도에. 그래서 독일은, 독일금속노조는 생산직, 사무직 기능 구분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 유연생산 방식을 노동운동의 발전, 노동운동의 전략적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았고, 그것에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전이 왔을 때, 외부의 생산 방식이라는 거시적인 체제의 도전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것이죠. 지금 AI라는 거시적인 생산 방식에 도전이 오고 있는데, 이 거대한 도전에 대해서 기업별 교섭 체계에서는 일본과 미국처럼 노동자들이 절망하고 자본가들도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독일처럼 산별 체계가 되게 되면 이걸 오히려 받아들여서 경쟁력도 넓히면서 노동자들도 상태를 개선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자동차는 원래 유럽 외에는 진출을 안 했었습니다. 폭스바겐 대표적인 거. 그리고 벤츠나 BMW 같은 회사는 둘 다가 유럽 내에서 많이 생산해서 파는 차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를 생산하게 되었고, 폭스바겐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차를 많이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게 된 것이죠. 조직 형태가 노동계급의 미래에,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미래에, 그리고 노동운동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산별노조운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전환에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조직전환하고 나서 이제 교섭으로 가는 걸 실패하였다고 했는데, 이 산별교섭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며 보면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독일의 산별교섭체가 작동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면서 보시면, 여러분 산별교섭체계는 제도적인 강제장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노동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 1997년에 개정된 노동법은 기업별교섭 구조를 강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복수노조 조항입니다. 기업 단위에 두 개의 교섭 단위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교섭 단위가 기업 단위에 있으면 기업 단위에서 그 교섭 단위를 합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개정노동법이죠. 그런데 이 개정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김진석 씨가 크레인이 올라가지고 1년 가까이 농성을 해서 겨우 찍혀낸 한진중공업의 민주노조가, 회사가 거기에 의용노조를 만들었어요. 상급단체 없는 기업별 의용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의용노조가 사업장 안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조합원 숫자가 많은 노조가 교섭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민주노조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을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가지고 전부 의용노조로 옮기면서 이 노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기업별 노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산별 노조거든요. 근데 한 사업장 안에 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공존하고 있을 때 산별 노조의 특별한 지위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은 기업별 교섭 구조예요. 대표적인 또 하나는 전인쟁이론이죠. 전인쟁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장치도 지금 우리는 없다. 산별교섭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산별교섭이. 거기다가 불가역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적 장치가. 이걸 산별교섭은 사실은 법적 장치가 굳이 없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건노조가 이룩했던 것처럼 사용자 보고 그냥 나와라 해서 교섭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사용자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 사람을 나오게 만들 방법이 없고, 한번 나왔던 사람이 도로 안 하겠다고 돌아가도 그 사람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거든요. 자본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수단은 뭐냐? 법 예외, 돈입니다. 돈. 자본가들 협박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불가역적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독일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독일이 산별교섭 체계가 비교적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유는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독일 내에 최대의 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용기금. 그걸 노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독일의 연방정부기구 가운데 제일 예산이 크고 제일 인원이 많은 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가역적 토대 때문에, 이 물적 토대 때문에 자본가들의 산별교섭을 물리려고 그러면 그 기구가 당장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역적 장치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법적 장치와 불가역적인 물적 토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97년도에 금속노조가, 그리고 98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별전환을 할 때 제가 그때 보고서를 하나 썼고, 그 보고서 안에서 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산별교섭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이미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제를 다시 누군가가 꺼낸 사람도 없어서 이런 제도적인 강제장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직을 볼까요? 보건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산별로 전환한 조직이고,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노조를 포함해서, 보건노조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지금 조직 체계를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부장 선거 따로 하죠. 조합원들이 직접 선거해서, 그죠? 그 다음에 보건노조 위원장 어떻게 뽑습니까? 전부 직접 선거에서 뽑아요. 민주노총 위원장 또 직접 선거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투표를 3번을 하고 그 3번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임받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부장이 제일 가깝게 있고, 산별노조 위원장은 서울에 와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와야 볼 수 있는 거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향신문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지부장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자기 노조가 어디 노조라고 생각했습니까? 기업별 노조라고 생각하죠.
대표권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조직과 관련해서 얘기 드렸던 것은 위원장을 뽑는 선거는 민주적으로 직접 선거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섭은 누구 한다 그랬어요?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임명한. 그래서 일상활동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섭활동은 전투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님 고생하시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위원장 왜 저 고생을 합니까? 싸워야 될 사람은 원래 만일에 노정교섭을 했으면 노정교섭 담당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섭 담당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섭위원장이. 그 교섭위원장은 여러분들 중에서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일에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부위원장이 지금 비 오는데 나가 앉아가지고 천막에서 고생을 해야 될 처지가 되면 그 위원장님이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일상활동과 교섭활동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섭 시기에는 일상활동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게 기업별 교섭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여러분들이 조직 개선 논의에서 조직 발전 논의에서 이걸 논의를 해서 대표권이 중복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위원장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와서는 민주노총 규약을 바꿔야 되니까요. 보건노조 안에서만이라도 일단 일상활동과 교섭활동을 분리를 해서 대표권은 한 군데로 다 몰아서 위원장한테 몰아주고 나머지 모든 활동은 거기에 맞춰서 그 활동들에 맞춰가지고 뭐 의료라든가 아니면은 의료봉사라든가 아니면 교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부위원장님들이 맡아가지고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걸 수행하는 것이 힘도 실리고 그 다음에 조직도 일사발란하게 굴러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에 뭐 비정규직 실업자, 이비노동자 이런 것들도 미조직돼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는 산별노조하고 좀 상관이 없는 지금 조직 체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중앙협약위원회 만드는 걸 제가 알고 있죠. 단체협약위원회. 그래서 이 단협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던 교섭이라는 전투를 수행해야 될 전투사령부. 요거는 그냥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서 움직여지는 조직. 요게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이 상별노조, 금속을 포함해서 보건노조하고 둘 다가 뭐 공공은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두 조직조차도 내부에 협약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이 협약체계는 막스가 얘기했던 계급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에서 있어야 될 사회안전망이나 실업구조나 이런 게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임금도 제일 중요한 임금체계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고 임금 수준만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던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이게 제대로 충실하게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과정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삼별노조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고 새로운 이행 전략이 이제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은 삼별노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직종노조로 되어 있다가 그게 그대로 삼별노조가 됩니다. 직종노조는 수공업 체계에서 수공업 노동자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요 수공업 노동자가 공장 노동자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삼별노조가 만들어졌어요. 애초부터 이 직종노조, 이 수공업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기업 단위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초기업적 노조, 그래서 이 삼별노조를 바로 갔는데 우리는 기업별 노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지금 벌써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가 강제된 노동법 체계는 1953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가까이 우리는 기업별 노조의 법 체계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익숙해진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좋다고는 말은 하지만 어쨌든 나는 처음 보는, 내한테는 낯선 산별 노조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로 혹은 새로운 버스로 갈아타라고 하니까 이게 갈까 말까 하는 게 계속해서 힘이 작용하고 그게 제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삼별노조가 좋으니까 가자! 라고 하는 구심력. 아니야.
가려고 하니까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뭔가 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안 갈래! 라고 하는 게 원심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요, 오른쪽으로 제가 다리를 옮기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위치를 제가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다리를 뜯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이행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입니다.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는 산별 노조로 절대로 갈 수가 없고,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더 좋은 산별 노조 체계를 얻기 위해서 기업별 노조에서 버릴 건 버리고 새 걸 얻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행 전략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원심력과 구심력을 둘러싼 노동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되어 있느냐? 노동청 내부에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니까 정규직이 반대를 했었죠. 공단 같은 데서요. 정교조, 공단 뭐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도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업자와 예비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이 사람들하고 국내 노동자들하고 사이는 또 거기도 이해관계가 뭔가 다릅니다. 노동체계에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중층적 구조. 자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본은 딱 한 사람입니다. 지원자, 자기가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은 중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자본가는 단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를 꽉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별교섭에서는 자본가가 항상 기업별 교섭으로 노동조합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노동자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자기 내부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떨치고 개벽적인 사회 전체적인 이 노동운동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용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써서 떨치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산별노조와 기업별, 산별노조의 산별교섭과 기업별 노조의 기업별 교섭이죠. 그래서 이 조직의 구성도 서로 다르고 이 두 교섭 간에는 서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을 하는데, 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전략적 기조가 지금 기존에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별 노조 체계를 가지고 산별 노조로 가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점진적 방식이죠. 그런데 그게 실패로 끝난 겁니다. 금속도 실패로 끝났고 보건도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방법은 뭐냐? 확 건너가야 됩니다. 빅뱅 방식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 건너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이미 모건도전에 했어요. 그러면 제자리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못 들어오게 뭘 받침돌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결국은 기업별 교섭으로서의 회기, 도로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이 아주 필요하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제가 이제 쭉 써놓은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네, 자, 볼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업별 노조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데 어려운 현재 우리의 조건이 어떤 게 되느냐. 우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임자단체가 구성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업 협약이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초기업 협약은 사업장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 장치가, 제도적 장치가 전혀 미비,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섭 환경을 둘러싼 법, 제도적 장치, 초기업 교섭이 기업별 교섭 위에 존재하고 기업별 교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지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교섭 형식은 교섭 단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기업 단위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업 단위의 사령부 중앙협약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노조는 이제 그 첫 발을 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협약도 아까 좀 부실하다고 했죠. 이 협약을 제대로 된 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협약 체계를 갖추는데 제일 기본이 임금 체계 협약입니다. 요것부터 체결이 돼야 되는데 임금 체계 협약은 꽤 오래 걸려요. 이걸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사업장별로 적용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독일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는 7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0년 걸렸어요. 공식적으로 2003년에 채택을 해서 2010년에 자기들이 끝낸다고 했는데 2010년에 못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2013년까지. 그래서 임금체계 협약이 산별 단위에서 체결이 되면 이게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한테 적용되는 데에 적어도 독일과 똑같은 진도로 간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작을 해도 10년 뒤에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98년도에 산별노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시작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2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10년에 2배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만약 그때 산별 임금체계 협약을 추진을 했으면 지금쯤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산별노조가 지금 이미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출발을 못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단위와 교섭 단위가 미분리가 되어서 대표권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것. 이걸 여러분들 조직 체계를 정비하면서 해야 됩니다. 교섭 환경, 그 다음에 교섭 형식, 교섭 내용,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존재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의 전략 목표로 삼아야 된다. 요 그림은 아마 제가 앞에 했던 내용을 그냥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구분 없이 하나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산별교섭이고 기업의 정규직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 사업장 교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 단위가, 이 조직 단위와 교섭 단위가 이제 그렇게 서로 기업별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고 산별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기업별 구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기존의 이행 방식이 내가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가는데 요 살던 집에 있던 걸 그대로 다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의 단독주택에 살다가 이걸 버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공동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산별 교두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장기적인 목표죠. 산별 교섭을 먼저 하고 그 산별 교섭의 틀 안에서 기업별 보충 교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동 표준을 잡고 기업 단위에서 세부적인 내 노동의 특수성도 반영을 하고 이 두 개를 모두 충족시켜서 내가 노동자 계급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업별 교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산별 교섭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산별 교섭이 되고 나서 다시 기업별 교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장치,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제도 환경, 물적 인프라, 그 다음에 교섭 형식, 이런 것들이 다 교두보로 딱 맞춰져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술적 과제, 교섭 환경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초기업 교섭이 법적 지위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초기업 교섭은 법적 지위가 없어요. 기업별 교섭만 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별 교섭 위에, 기업별 협약 위에 초기업 교섭의 효력 유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나라, 일반법에 의해서 만드는 나라, 사회협약에 의해서 만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법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들어갔느냐? 교섭 위계, 초기업 교섭의 효력이 기업 단위에서의 협정에 비해서, 합의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별에서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 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똑같이 우산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가 우산을 피면 우산 옆에 다른 사람이 우산을 들지 않았지만 비를 함께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일반 구성력, 그래서 산별협약이 사회적 노동 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단체협약법입니다. 그게 이 법을 우리가 제정해야 될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 법에 따라서 산별교섭이 진행이 되고 나면, 한 번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는 물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
물릴 수 없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장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불가역적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의료보험, 그 다음에 노후연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연금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별연금.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증하지 못하고 따라서 국민연금 위에 별도로 여기에 실제로 외국도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두 번째 연금, 산별연금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을 하면 산별로 나아갈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교섭 형식으로는 빨리 보건노조도 교섭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게 전투조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상조직이 아니라. 그래서 교섭에 돌입을 해서 보건노조가 교섭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원장님은 일상활동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교섭으로 전환한다, 대응을 바꾼다라고 할 때 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지금부터 이 전투 대우의 지휘는 당신이 하시오 라고 교섭 담당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 사람 선임을 하면 그 사람이 사령부를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교섭과 관련된 모든 방침은 그 사령부에서 나오도록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앙협약위원회고 전투조직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이 전투조직의 효력은, 여러분 전투조직은 상명하복입니다. 전부 나가서 죽으라 그러면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휘체계와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는 활반 조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활동 조직에서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유통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A라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B라는 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일상활동과 교섭활동을 그대로 같이 지금처럼 포개해 놓게 되면 지부장은 자기가 교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섭해야 될 이 사안이 우리 지부 조합원에게는 이익이지만 다른 지부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지부 조합원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중집에 가든가 대의원대에 가면은 중앙에 전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사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하죠, 반대. 파업하자 그러면 파업 못하는 거죠. 조직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투조직 체계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협약은 산별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산별임금 체계는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옛날에 제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한테는 모범나반을 가진 노조가 독일에 있습니다. 베르디에. 그래서 교수들 한두 명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프로젝트를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쇠가 빠지고 공부해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연구해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자본가들하고 교섭 대입을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되면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제도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내부에서 전투조직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압축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내년도 여러분들이 뭐 무슨 대의원이든 정책대의원이든 임시대의원이든 하여튼 내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의를 해서 내년이 우리 산별노조운동의 2단계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의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가 분명히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년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되살리는 바로 문명의 첫 출발이 되는 해로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러분들이 열어나가기를 꼭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그냥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정말 별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이게 단독주택에 계속 살던 사람한테 이제 그 공동주택으로 가게 되니까 단독주택에서 살 때 필요하던 것들을 좀 내버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내버리려고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교섭에 있어서는 전투조직이지만 보건노조는 근본적으로는 민주적인 대의조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고조합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걸 내버린다는 것을. 그러려고 그러면 강력한, 지금도 보건노조는 다른 노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휴가 같은 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반나절 교육받고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각절했는데 내일 되면 좀 김이 새지 않아요? 이게 1박 2일 교육하면 좀 그렇게 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김이 새요. 그런데 하룻밤 자도 희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1박 2일이 아니라 4박 5일이면 하룻밤 자고 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앉아서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죠. 일주일을 내도록 교육에 전념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육휴가입니다. 그래서 교육휴가는 보통 일주일 하거든요. 이게 만일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역량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걸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 일주일 정도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고, 일주일이 안 되면 최소한 하루 지나서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는 1차적인 목표로 여러분들이 산별로 새로 전환할 때 꼭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보건노조도 막상 이런 산별 전환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병원 노조, 대병원 지부 단위 쪽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이 분명히 이거 뭔가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나 이런 걸 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걸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산별교섭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첫 출발점인데 임금체계를 독일에서도 10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는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임금체계는 15년 정도 걸려가지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는 보통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적용을 안 해요. 이미 기존에 임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자기 체계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에게 당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서는 단돈 1원도, 단 하나도, 단 한 치도 양보하라거나 희생하라거나 물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거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의 설계도이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대병원 사람들에게도. 당신 건 당신 밥그릇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이 대병원에 오든 중소병원에 오든 비정규직이 되든 상관이 없이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이 어떤 노동 환경에 처하든 그 사람에게 줄 사회적인 몫을 우리가 지금 챙겨서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미래다. 현재가 아니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해야 되고, 요걸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술 한잔 먹으면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짓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확 살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면서 외국 노조를 불러가지고 외국의 산별노조 지도자들과 함께, 외국의 산별노조 조합원들하고 함께 와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산별 운동의 2단계로 접어드는 부활제를 한번 하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민주노총은 정부와 어떤 형태의 교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보건노조는 공조직인 민주노총 산하조직이고, 민주노총의 당침이 산별 법제화나 산별 교섭 정착을 위한 뭘로 바뀌기 전까지는 공조직은 사실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상급단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주노조운동 진영 전체를 묶는 중요한 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부 문제, 중앙협약위원회나 인프라나 산별임금 체계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다, 특히 법을 바꾸는 것, 이것은 보건노조가 혼자서는 절대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노조가 힘을 보태긴 하되 이건 결국 바깥에 외부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그 외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이 법제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산별 TF가 필요하고, 보건노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산별전략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전략위원회가 바로 외곽 조직을 만들어서 공조직과 함께 투트랙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외부 조직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뭐 어떤 형태로든 제안이 될 텐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외부 조직은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요 남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 안에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지원을 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단 한 푼도 깎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 이게 바로 10만 원 정치후원금입니다. 이 10만 원 정치후원금을 만일에 보건노조가 조직한다 라고 하면 최대한 얼마 정도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8만 명을 조직을 할 수 있어요. 8만 명을 10만 원씩 우리가 한 푼도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귀찮은 수고만 하면 되는 이것으로 조직을 많이 하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80억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정치후원금의 자기가 정치후원금 거두는 기부금 액수가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지원금 받는 국고 총액이 1년에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보건노조 혼자서 8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결의를 이런 생각을 하기만 하면 보건노조가 정치권에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10만 원의 정치연금을 가지고 산별교섭 입법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제안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미 산별로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뭐 조만간에 어쨌든 가동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봅시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보건노조가 민주노총을 추동을 하고 바깥에 있는 외곽 조직을 통해서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주고, 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별교섭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이제 의제를 입법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압박을 해서 이게 사용자들하고 이제 교섭을 하도록 좀 만들고, 이건 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 다음에 바깥쪽에 내부에, 우리 내부에, 노동정치 내부에, 노동계급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특히 대정부 교섭이 중요하거든요. 정부와도 이 문제를 교섭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아마 수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산별노조의 전체적인 구도는 모두 막스가 남겨놓은 이론적인 유산에 근거해서 짠 겁니다. 막스가 자본주통 정식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바꿔야 된다고 했고, 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의 일환으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산별노조를 통한 노동자 계급정당의 건설입니다. 그래서 산별노조가 완성이 되면 이후에 노동자 정당까지 건설을 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궤도를 올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산별노조가 제대로 된 게 갖춰져야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전부 8번의 강의를 모두 마치고